꿈 단일화예요? 거짓말쟁이. 우리 지훈이 거짓말 엄청 잘한다. 자, 꿈은 어디에서 온 말일까? 꾸다에서 온 말이에요. 꿈은 꾸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꾸다의 어근은 어디일까요? 꾸. 맞아요? 어근은 꾸. 여기 뭐가 붙은 거야? 미음이 붙은 형태지. 꾸에 어근인 꾸에 미음이 붙어서 뭐가 된 거냐면 꿈이 된 거예요. 추다 마찬가지지. 추다. 추다에 뭐가 붙어서 미음이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춤이요. 자다 마찬가지죠? 자다 어떻게 돼요? 자다에 미음이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꿈, 잠, 춤 얘네 전부 다 품사는 뭘까요? 품사 뭘까요? 오늘 품사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명사입니다. 그러면 원래 뭐였던 애를 꾸다, 추다, 자다 얘네는 품사가 뭔데? 얘네 품사 뭔데? 동사인데 거기 누가 붙었더니? 미음이 붙었더니 뭐가 됐어? 명사가 됐어. 그러면 이때 미음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접사가 되는 거고 뒤에 붙었으니까 어근의 뒤에 붙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미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는 뭘 해주는?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얘의 답이 될 수는 없다. 맞아요? 예시야, 얘들아. 국어는 예시가 너무 중요해. 국어는 예시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게 예시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항상 국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예시를 붙여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예시를 붙여서 공부를 해두는 습관을 꼭 길러야 돼, 국어에서는.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그럼 조용히는 어때요? 조용히는 어때요? 조용이라는 말에 히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야, 얘들아. 조용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여기 뭐가 붙어서? 전미사가 붙어서 조용히가 되지? 조용히 앉아라. 조용히 있어라. 뭘 꾸며줘? 앉다, 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는 무슨 사가 되는 거냐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였던 애가 부사가 되기 때문에 요 전미사도 뭐예요? 품사를 전환하는 전미사란 말이야. 따라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에 풋사과. 풋사과는 뭐 더하기 뭐예요? 풋 더하기 사과죠. 그럼 풋은 어근인 사과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앞에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접두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 글에서는 전미사 고르는 거니까 3번도 땡이 되겠지. 4번은 치솟다. 마찬가지야. 치 플러스 솟다. 솟의 어근이고 치는 앞에 붙어서 매우 많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누가 됩니까? 접두사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겠죠. 5번은 부채질. 얘는 부채 더하기 질이지. 부채 명사예요. 이때 질이라는 말은 무엇 하는 행위,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무슨 행위? 무슨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가 됩니다?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 부채질이 돼. 근데 얘들아, 부채질의 품사도 뭐예요? 부채질의 품사도 뭘까? 명사지. 그러면 명사가 똑같이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없고 품사 바꾸는 거 없고 어근의 뒤에 붙었으니까 얘 뭐고 접사는 접사인데 전미사고 그러면 15번의 답이 되는 거 누구다? 5번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들아 공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중에 나 이거 몰랐다. 이거 단일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이거 단일어 아니었구나. 꿈, 춤, 잠 이런 애는 꾸다, 추다, 자다에서 온 말이구나. 이거 나 익혀둬야지. 이게 공부의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페이지 41페이지 또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럼 넘어갑니다. 42페이지에 있을까요? 다티빗 페이디. 대현이가 질문해야 돼. 대현이 혹시 왜냐면 두 친구는 못 해왔으니까
대현이가 질문을 해야 되고 대현이 질문 없으면 넘어갈 거야. 지훈이가 해도 되고 이건 옛날이어서 기억이 안 나지 않을까? 그때 다 수업했을 거고. 응. 대현아 42, 43 중에 있을까? 3번, 1, 2, 3번에 3번. 형태소의 개수가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랬네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로 와서 형태소를 먼저 생각해봐. 형태소. 형태소가 뭐였지? 형태소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얘는 무엇을 갖는? 의미를 갖는, 그렇지. 최소 단위. 나누고 나눠서 의미가 있는 것까지만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이때 의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슨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 의미도 있지만 이 실질적 의미 말고 뭐도 있어야 돼요.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문법적 역할, 형식적인 거.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애들도 뭐라고 부른다? 형태소라고 부른다. 요런 정의만 갖고는 형태소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 얘들아, 선생님 외우라고 했던 거. 그게 뭐였냐면 형태소의 종류였어요. 형태소 종류 몇 가지 있었더라? 4가지. 불러주세요. 기준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 기준은 누구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립성 있으면 무슨 형태의 소? 없으면 무슨 형태의 소? 의존. 이렇게 되는 거였지. 두 번째, 실질적 의미 있어요, 없어요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실질성의 요무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 있으면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없으면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건 뭐였어? 얘는 외워줘 라고 얘기했던 거 의존이었지. 그지? 의존이었지. 자, 의존에 누구누구 4개가 의존에 포함된다. 불러줘. 누구?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요렇게 4개는 의존이다.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자립이요.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자립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어디로 넘어올 때? 실질성의 의미로 넘어올 때 요 어간, 어미, 접사, 조사 4개 중에서 하나만 어디로 가고? 실질로 가고 나머지는 다 형식으로 온다 그랬지. 이 중에 실질로 가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어간. 왜냐면 얘들아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가다, 가고, 가니, 가서 이렇게 분석이 될 때 얘는 안 바뀌고 얘는 바뀌는 부분이잖아. 바뀌는 부분에 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니까 가다라는 말에 가라는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 누구요? 어미, 접사, 조사.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형식이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거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가 그냥 형태소의 의미 이게 형태소야. 요것만 가지고는 형태소 분석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야. 그럼 가봐요. 1번은 뭐예요? 어? 참말. 자, 참말은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얘들아? 플러스 말. 이렇게 나눠야겠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참이 어떤 단어의 어간에서 활용된 단어일까요? 아니죠. 참, 거짓의 참일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참 더하기 말로 나눌 수 있고 얘는 형태소 몇 개? 2개. 혹시 이거 다른 형태소로도 바꾸는 건가? 아, 개수로만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 어때? 2개가 되는 거지. 2번 단어는 뭐예요? 일꾼. 얘 뭐 더하기 뭐겠어요? 1 더하기 꾼이겠죠. 더 나눌 거 있을까요?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이 아니면 더 나눌 게 없습니다. 3번은 누구예요? 군것질. 얘들아, 군것질은 좀 의심해봐. 우리 군것질이 뭘까? 뭐 하는 게 군것질이야? 엄마들이 군것질 왜 잘 안 줘? 아, 잘 주셔? 집에 막 군것질 쌓여 있어? 부럽다. 아니 왜냐면 얘들아 군것질은 엄마들이 왜 잘 안 주시냐면 밥 먹으면 되지.
그지? 밥이 메인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밥을 먹고 밥 이외에 더 먹는 게 군것질이잖아. 맞아?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군식구. 지난 시간인가 선생님 얘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니? 군식구, 군침 이런 말 생각나? 그때 군이라는 말 무슨 뜻이게? 군식구, 군침 할 때 군이라는 말 무슨 뜻이게? 지훈아 무슨 뜻이었지? 군식구. 응? 안 했어. 자, 이거 생각해봐. 그럼 이거 먼저 봐봐. 군침. 군침을 흘리다의 군침이라는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라. 얘는 뭐는 뭔데? 얘는 뭐는 뭔데? 침은 침이야. 근데 어떤 침을 군침이라 그럴까? 야, 군침은 막 흐르잖아. 원래 입안에 침이 있는데 그게 좀 더해지는 거야.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덧붙여지는 거야. 그렇게 흘리는 침이 무슨 침이야? 군침이야. 맞지? 군 식구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식구, 우리 내 식구. 그지? 우리 내 식구는 우리 원래 식구잖아. 근데 우리 친척형이 말이야,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2주 같이 지내게 됐어. 그럼 그때 온 우리 친척형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식구 말고, 그렇지? 덧붙인, 더해진 이라는 의미의 식구. 그래서 군 식구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때 군이라는 말은 어디 어디에 더해진, 어디 어디에 덧붙여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접사입니다. 접사예요. 그래서 얘는 우선 접사니까 하나 나눠야 되지. 맞아? 것은 뭐가 돼? 의존 명사, 어떤 물건,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것. 질은 뭐가 돼? 부채질할 때 질.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의 접사. 그래서 나 밥 먹으면 되는데 밥 먹는 거 이외에 덧붙여진 먹는 행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군것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근이 뭐고요? 것이고요. 앞이랑 뒤에 접사가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가 붙어 있는 형태죠. 맞습니까? 4번은요, 뭐예요? 얘는 손 더하기 버릇이죠. 그지? 손버릇이 나쁘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중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손 더하기 버릇이 되겠죠? 5번은요? 얘는 말썽 플러스 꾸러기죠. 꾸러기도 뭐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고 말썽이라는 말 앞에 뒤에 붙어서 말썽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지? 그 전미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이요. 얘네를 합하로 나눠봐. 우선 2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단은 없겠지. 단일어는. 그럼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여러분 구분을 해볼게요. 참말은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우선 이 중에 어근은 누구 있어? 너네가 빼도 박도 못하게 얘는 무조건 어근이에요 하는 건 뭐가 있어? 말은 어근이지. 그럼 이때 참은 어근일까 접사일까?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참이다.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이다. 참. 혼자 쓸 수 있는 말이지. 그럼 이거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어근이죠. 그럼 이거 합이에요? 파예요? 합이죠. 일꾼에서 꾼은 뭐라고? 이건 접사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파. 이건 어근에 누구 붙었어? 군과 질이라는 접사 붙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파. 소는 어근일까 접사일까? 어근. 버릇은 어근일까 접사일까? 버릇이라는 말 하잖아 우리. 그치? 그럼 얘는 어근. 그러니까 이거 뭐가? 합이겠다. 말썽은 어근이겠지? 꾸러기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접사. 그래서 이거 뭐예요? 파. 이렇게 되겠지. 또요. 42, 43 중에 질문 8번 가볼게요. 아래 그림에 있는 단어를 형성 원리가 같은 것끼리 오른쪽 상자에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거 골라보세요. 그럼 얘들아 눈 더하기 사람이지 기억은. 맞아? 눈은 어근일까 접사일까? 어근. 사람은 어근일까 접사일까? 어근.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합성어. 니은 가보자. 감자는 감자인데 어떤 감자야? 올해 수확한 감자. 그래서 앞에 뭐요? 햇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 있습니다. 햇은 올해 수확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예요. 그러니 니은, 티귿, 니은은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파생어. 그럼 기역 자리에는 합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 자리에는 파가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이제 선지를 봅시다. 우리 우선 기역 자리만 보자 얘들아. 기역 자리. 기역 자리에 보면 1번에 뭐 있어요? 뛰놀다 있어요. 얘들아 질문. 뛰놀다는 뭐 더하기 뭐? 뛰다 더하기 놀다. 뛰다는 어근일까 접수일까? 어근. 놀다는 어근일까 접수일까? 어근. 그러면 1번 기역은 합성어. 밑에 한겨울 그랬어. 한겨울. 하는 한가운데. 그지? 그래서 이 하는 접사. 드높다의 드높다의 얘도 접사. 밥그릇은 밥 더하기 그릇이지. 밥은 어근, 그릇은 어근.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4번 물방울, 물 더하기 방울이죠. 물 어근, 방울 어근. 그래서 얘도 뭐야? 합성어. 그러면 기억이 합성어인 건 누구야? 1번, 2번, 4번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제 니은 자리로 가봅니다. 니은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파생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아까 니은 한겨울 파생어라고 이야기했었죠? 드높다 파생어고 밥그릇 합성어고 물방울 합성어고 보조개 그랬어. 보조개 얘 뭐예요? 보조개. 얘들아 보조개가 보조 더하기 개냐? 보 더하기 조개냐? 그럼 뭔데? 얘는 단일어예요. 왜냐면 두 개가 합쳐진 말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그러면 1번 맞나? 1번이 되겠죠. 또요. 넘어가도 될까?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44, 45 중에 질문 14번. 달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묶어보세요. 그랬어. 얘들아 기억해. 달리기는 복합어에 속한다. 왜냐면 달리기는 뭐에다가? 그렇지. 자, 달리기 말해주세요. 달리다라는 말에. 그렇지. 기가 붙어서 달리기가 된 거지? 그럼 달리라는 어근에다가 기라는 뭐가 붙어서? 그렇지. 접사가 붙어서 달리기라는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으니까 무슨 어? 무슨 어? 파생어가 된 거고 원래 달리다는 품사가 뭐였어요? 동사요. 근데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따라서 이 접사의 역할은 뭐예요? 품사 전환하는 아이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지. 왜냐면 복합어는 누구와 누구를 복합어라고 말하니까. 복합어는 누구랑 누구 두 개를 복합어라고 말하는 거니까. 합성어, 파생어 두 개를 복합어라고 말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겠죠. 니은 달리는 동사의 어근입니다. 달리는 어근 맞아요? 네. 달리다는 동사 맞아요? 네. 그럼 동사의 어근 맞는 거죠. 기는 어근의 뒤에 위치하므로 뒤에 위치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접미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달리기는 접사의 결합으로 품사가 바뀐 단어입니다. 얘들아 달리다가 원래 뭐였는데? 동사였는데 달리기라는 뭐가 됐으니? 명사가 됐으니 품사가 바뀐 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먹이, 줍기는 달리기에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접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먹이는 뭐 더하기 뭘까? 먹다 더하기 이겠죠. 줍기는 뭘까요? 줍다 더하기 기겠죠. 그럼 먹다라는 동사가 먹이가 되면서 뭐가 됐을까요? 명사가 됐겠죠? 그럼 품사 전환해주는 접사 누가 있는 거예요? 이가 있는 거죠. 줍기도 마찬가지죠? 줍다라는 동사가 기가 붙어서 뭐가 됐으니? 줍기라는 뭐가 됐으니? 명사가 됐으니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명사로 품사 전환하는 접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되나 보네요. 태연아, 뭐 때문에 헷갈렸어? 미음. 비음이 아닌 것 같았어?
먹 더하기 2, 먹다 더하기 2, 죽다 더하기 기니까, 그지?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밤중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잘못 디디다. 이때 헛이라는 말이 잘못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헛디디다는 잘못 디디다래. 이건 몇 번 썼어요? 이거는 그냥 의미를 묻는 문제니까, 대현아. 그치? 그냥 단어랑 의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요. 그는 눈을 치뜨다 할 때 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일까요? 얘들아, 우리 눈을 치뜨다 할 때 어떻게 써야 치뜨는 거야? 크게? 또 눈을 치뜨다. 위로 뜨는 게 치뜨다야. 위로 뜨는 게 치뜨다예요. 그러니까 가늘게 뜨고가 아니고 위로 올려 뜨는 게 치뜨다입니다. 맞아요? 치. 그 다음에 3번에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들끓었다가 안에서 끓었다라는 게 아니지. 들끓다는 건 도적이 어떻다는 의미야? 그렇지, 그렇지. 들은 많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지. 간호사가 환자의 발에 붕대를 되감았다. 되는 무슨 말? 되돌다. 그렇지. 되돌다 라면 뭐야? 다시 돌아가는 거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지. 되감았다라고 하는 건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감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팥죽을 휘젓고 있다. 휘젓는 건 어떻게 젓는 거야? 마구. 원형으로가 아니고 마구.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안 했어요. 우리 이제 이거 품사 안 했는데 잠깐만. 수사. 우리 오늘 얘들아 품사 빨리 나가가지고 앞에 거는 할 게 많지 않으니까 품사 빨리 나가서 어디까지 슝 나가볼 거냐면 우리 46페이지 채연하고요. 용어는 할 게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수식어까지 네네네 수식어하고 해서 2개 채연하고 수식어 2개를 해볼게요 얘들아. 그럼 숙제는 자연히 어디겠어? 그 옆에 있는 문제 2개. 그치? 지훈이는 프린트에 이거 있어요. 그거 해오시면 됩니다. 자, 46페이지 갑니다. 요거 니네 원래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인가? 그치? 품사 단원을 배웠어. 그리고 나면 너네가 품사를 다시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배워요. 그럼 선생님 저 아직 되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 별로 소용없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 하면서도 무슨 얘기 계속해? 동사, 명사, 부사, 관형사 계속 얘기하지. 그럼 다른 문법상 얘기할 때 품사 얘기할까 안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품사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만 뭐 할 수 있어? 다른 문법사항을 이해할 때, 문법의 내용을 이해할 때 내용의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 다시 배우게 되는데 고1 과정, 중3 과정에서도 이 내용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넣어두세요. 알겠지? 어렵지 않잖아, 오늘 하는 건. 가볼게요. 자, 우리말에 품사라는 말이 있어요. 너네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 품사는 역할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가 문장에서 무슨 일 해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얘가 단어에서 사용됐을 때 역할이 아니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을 물어봅니다. 품사 뭐라고?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원래 성격.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어떤 단어에 뭐가 있을 때 동사형용사는 활용형이라는 게 있잖아. 먹다가 아니고 먹고 먹으니 먹어서가 문장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걔의 품사를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돌아가자?
활용형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서? 기본형으로 돌아가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잠깐만. 기본형으로 돌아가서 품사를 우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말의 품사는 크게 덩어리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5개로 나눌 수도 있어. 근데 두 개로 나누는 건 나중에 할 거고요.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체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언. 자, 체언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몸의 역할을 하는 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체언이라고 하는데 체언에는 뭐뭐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수사.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자, 명사는 너네 다 알고 있어 얘들아. 영어 시간에도 명사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 명사 뭘 말하는 거야? 사물의 이름. 이름 명사잖아. 얘를 명사라고 부릅니다. 지훈아 예를 하나 들어봐. 명사. 아무거나. 의자. 뭐 의자 말한 거야? 의자. 라이. 책상. 대현이. 연필. 지훈. 샤프. 다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명사에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의존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얘들아, 얘는 어쨌든 무엇이기 때문에 의존이긴 의존인데 의존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만 얘가 결국엔 뭐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품사로 말하면 그냥 명사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이냐면 의존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무엇에 의존하는, 어디에 의존해서 얘를 의존 명사라고 하느냐? 얘는 무조건 앞에 뭐가 와야지만 수식하는 말이 와야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명확해져.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존 명사라고 부릅니다. 의존 명사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겉이에요. 겉. 겉은 명사니 얘들아? 겉 명사예요? 약간 애매하지? 이상한데? 모르겠는데? 근데 봐봐. 겉은 혼자 쓰이면 약간 어색한 것 같이 느껴져. 그러면 겉 앞에 붙여보자. 뭐? 탈 것, 할 것,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그럼 의미 명확해져 안 명확해져? 명확해지지. 그래서 겉은 앞에 누구요?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어야? 수식하는 말이 있어야 뭐하다? 의미가 명확해지는 명사도 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의존 명사라고 부른다. 의존 명사의 대표적인 애들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대로가 2번 나오지.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지. 누가 의존 명사일까? 2개 중에. 위에 거. 지훈아 왜 위에 거? 붙여서 써야 돼서. 대현아 어디가 의존 명사일까? 우리 대현이 생각해봐. 라이는 너 위에 게 의존 명사야. 왜 그럴 것 같아?
오, 대로가 너한테 뭐라 그랬게? 아, 그래? 아, 진짜? 자, 지훈이 안 물어보면 섭섭하지? 지훈아, 어디가 의존명사야? 마음에 막 갈등이 돼? 아, 밑에 거 같은데 우리 똑똑이 라이랑 지훈이가 위에 거라 그래서 아씨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야 지금? 아, 그래? 그런 내적 갈등이 있어요? 오호,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질문 잘 생각해봐 니네가. 의존명사는 무엇에 의존하는 명사라고 했지? 어? 누구에 의존하는 명사? 수식하는 말에 의존하는 명사. 그래서 앞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고 말했지? 꾸며주는 말. 수식하는 말이 와야 된다고 말했지. 수식하는 말이 와야 되잖아.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대로 앞에 꾸미는 말이 온 건 누구예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아니에요? 꾸민다는 게 뭐냐면 수식해. 꾸며줘. 의미 덧붙여줘. 대로는 대로인데 무슨 대로? 너 할 대로 해. 할 대로 해. 이 대로는 너 뒤에 바로 붙었지. 얘는 명사일까 아닐까? 꾸며줄까 안 꾸며줄까? 얘는 꾸미는 말이 아니잖아. 너는 뭐니까? 좀 이따 말하겠지만 너는 뭐니까? 대명사니까. 맞아요? 앞에 뭐가 와야 돼요? 꾸미는 말, 수식하는 말.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개념인데 관형사 혹은 관형어가 와야 돼. 우리말에서 명사 꾸며주는 애들은 얘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야. 영어식으로 말하면. 예쁜 것. 이렇게 된다고. 그럼 예쁜 대로. 너는 지금 그 모습 예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 그럼 예쁜이 대로를 꾸며주지. 맞니? 그럼 이때 대로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꾸밈을 받는 말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수식하는 말과 의존명사 사이는 띄어쓸게요? 붙여쓰게요? 띄어쓰죠. 왜요? 얘가 명사니까요. 단어 자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에 수식하는 말과 의존명사 사이는 어떻게 합니다? 띄어써야 돼요. 할 수 있다 라는 말 하지. 할과 수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띄었으죠. 왜요? 수가 무슨 명사? 의존명사. 할이 뭐야? 수를 꾸며주는 말. 그럼 꾸며주는 말과 의존명사 사이는 어떻게 하니까? 띄었으니까 할 띄고 수라고 써야 되는 거지. 수는 의존명사. 체연에서 명사 중에 누구? 의존명사 확인. 의존명사 확인.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도 관여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띄어쓰기 파트가 있어요. 이거 띄어쓴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골라봐. 이 문제 나올 때 이 의존명사 띄어쓰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얘들아 명사 중에서 우리가 너네가 아까 말했던 명사들은 다 일반 명사인데 지훈이가 말한 것만 성격이 다르다. 잘 봐봐. 지훈이는 뭐라 그랬냐면 의자라고 말했고 라인은 책상, 대현이는 연필이라고 말했어.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다 무슨 명사라고 부르냐면 일반 명사라고 불러요. 그렇겠지. 근데 우리 지훈이는 뭘 말했냐면 샤프라는 말을 했어. 너네가 말한 명사랑 지훈이가 말한 명사가 성격이 같게요? 다르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왜 달라요? 이상한데? 샤프도 이 샤프 이름인데 명사인데 왜 다르다고 선생님 말할까? 아, 아니야. 영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샤프가 영어기는 하니? 미국에서도 얘를 샤프라고 부르니? 아닐걸? 미국에선 얘를 샤프라고 안 부를걸? 샤프는 원래 무슨 단어야? 영어 단어? 날카로운이라는 형용사잖아. 맞지, 맞지? 우리가 말하는 이 연필 종류의 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샤프는. 그럼 뭐게? 우리 명사 중에서 얘들아 영어 시간에 너네 배웠어. 뉴욕, 서울 이런 애들을 무슨 명사라고 불러? 고유명사라고 부르지. 맞아?
고유명사가 그럼 뭐가 고유명사인데? 일반적인, 그렇지.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 말고 특수한 뭐요? 명칭이요. 뭐 도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상품명이라든지 요런 애들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부르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샤프는 원래 고유명사였어요. 헐, 쟤 왜요? 봐봐, 쌤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두 번째 체온에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의존 명사였고 두 번째 요거 말하고 싶은 건데 자 샤프는요 원래 일본의 연필 제조 업체에서 만든 그런 뭐라 그래 그런 거 이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알기로 영어로는 오토매틱 펜슬이라 그래 자동으로 연필심이 나오는 그 필기구 의 이름, 상품 이름이 뭐였냐면 샤프야. 그 상품 이름이 샤프였어. 그래서 원래는 얘가 무슨 단어였어? 고유명사였지. 왜냐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오토매틱 펜슬만 뭐라고 부른 거야? 샤프라고 부른 거라고. 근데 지금은 샤프가 무슨 의미야? 그런 오토매틱 펜슬 전체가 뭐가 돼? 샤프가 된 거지. 따라서 이 샤프라는 단어는 어때? 원래 무슨 명사였는데? 고유명사였는데. 얘가 뭐가 됐다고? 고유명사였던 샤프가 뭐가 됐다? 일반 명사 혹은 보통 명사가 된 거지. 맞아요? 그래서 고유명사들이 뭐가 되기도 한다. 일반 명사가 되기도 한다. 맞아요? 세 번째. 고유명사의 복수화.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야. 얘들아. 뉴욕들, 서울들, 세종대왕들 이런 말 될까 안 될까? 아니 뉴욕이 하나밖에 없는데 들이 어떻게 돼? 서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들이 돼? 세종대왕은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들이 돼?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없어. 복수는 될 수가 없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게 우리말에서는 복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캠프가 있었어. 과학자를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과학 캠프를 연단 말이야.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미래에 아인슈타인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얘들아, 아인슈타인은 사람 이름이니까 무슨 명사야? 고유명사지. 그럼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몇 명이야? 한 명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무엇을 말할 수 없어? 복수형을 말할 순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너네한테 어떤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했어? 미래의 아인슈타인들이라고 말했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글 학도들한테 미래의 세종대왕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문장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경우 있더라? 복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 고유명사가 무조건 복수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명사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의존 명사예요. 명사에서는 의존 명사.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때 대자는 무슨 말이야? 대. 이때 대 무슨 말? 대신하다라는 말이야. 대신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명사 대신에 우리 지훈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훈이 대신에 뭐라고 말해? 그는, 너는 이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 대명사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대명사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도 있고 지시하는 대명사도 있어요.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책에 보면 표의 마지막에 얘들아 그게 있어요. 새로운 건 요거만 보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 부정칭이라는 말이 있고
미지층이라는 말이 있어서 요거 두 개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안 배웠던 말이거든요. 자, 부정층과 미지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 차이를 갖냐면 예를 들면 누구라는 말이 있어. 누구. 근데 이 누구가 부정층으로 쓰일 때도 있고 미지층으로 쓰일 때도 있어. 그럼 여기서 미지층 할 때 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미지. 미자는 아니다 라는 말이고 지자는 알다 라는 뜻이야. 그럼 미지는 뭐예요? 알지. 그렇지. 못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집에 있는데 니네가 현관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패드로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고 형체를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 니네가 인터폰 누르고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하지. 그럼 이때 누구는 뭘 물어보는 거야? 알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잖아. 그럼 이때 누구는 그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면서 알지 못하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대명사라고 부른다? 미지칭 대명사라고 부른다. 맞아? 부정칭 할 때 부정은요. 부는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정자 무슨 말이냐면 정해지다라는 말이야. 그럼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할 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할 때 부정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요만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정해야 될지 범주를 알 수 없어. 이거 예를 들면 뭐라 그랬어? 이 연필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 누구든지 쓸 수 있어. 그럼 이때 누구라는 말은 얘랑 동일하네? 하지만 뭐가 달라? 의미가 달라. 누구든지 쓸 수 있어. 그러면 쓸 수 있는 대상이 알지 못하는 거야? 쓸 수 있는 대상을 정하지 않은 거야? 물론 결과적으로는 누가 쓸지 모르는 거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누구든지 쓸 수 있어 라고 말했으면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든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용이 가능하단 얘기지.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요? 부정칭이라고 말합니다. 요거 두 개의 의미 구분이 뭐하면? 모호하면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모두 라는 의미를 넣어보라고. 봐봐. 부정칭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 라는 말 다시 말하면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쓸 수 있어 라는 말이지. 맞아? 누구세요? 라는 말은 모두예요 라는 말이야? 아니지. 모두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부정칭이 된다고. 말이 되면 부정칭이 된다고.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미지칭이 되는 거지. 이해가? 요거는 1학년 때 안 배웠던 개념이에요. 부정칭과 미지칭은 안 배웠던 개념이니까 지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책 가보세요. 중간에 대명사 있고요. 인칭대명사 사람 나타내는 말. 지시대명사 장소나 사물을 지시하는 말. 그 밑에 뭐 있어?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두 개 있지? 두 개 별표해 두시고 미지는 모른다.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고 우리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면 쉽다고? 모두들, 누구든지, 전부 다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면 누구요? 부정칭.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면 부정칭. 전체가 아니면 뭐? 미지칭.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수사는 뭘 나타내는 말이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얘들아 수사는 뒤에 관형사 하고 나서 다시 올게요.
뒤에 관형사 하고 나서 다시 올 거니까 관형사로 가봅시다. 넘어가 보세요. 자, 14번에 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 14번 큰 제목 수식언이라고 되어 있지. 수식이란 말 무슨 뜻? 꾸며주는 말이요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수식어들은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말의 수식어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고요? 관형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사가 있습니다. 자,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누구 수식 동그라미? 체언 수식. 체언 수식.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체언만 수식해. 다른 애들은 수식 안 해. 그럼 무조건 뭐가 돼? 관형사가 돼. 근데 관형사의 의미가 지금 몇 가지가 있어, 밑에? 3가지가 있지. 하나는 성상관형사, 하나는 지시관형사, 하나는 수관형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상관형사가 니네가 원래 생각하는 관형사의 의미야. 니네가 원래 생각하는 관형사의 의미. 뭐요? 새 신발, 헌 옷. 그래서 뭐요?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지? 새, 헌 이런 모양이나 성질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성상관형사라고 해. 그런데 밑에 가봐. 밑에 지시관형사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이 지시관형사 뭐라고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그럼 봐봐봐. 지금 앞에 대명사 중에 얘들아 지시대명사라는 거 있었던 거 생각나? 지시대명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도 지시고 얘도 지시잖아요. 우리 지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돼? 이, 그, 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2개 어떻게 구분해? 봐봐. 이것은 지시대명사야, 지시관형사야? 대명사지. 왜요? 이것이라는 건 책상이 있어. 그런데 책상을 대신해서 선생님 뭐라고 말한 거니까 이것이라고 말한 거니까 이거는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야. 지시 관형사는 관형사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그 책상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때 그가 어때요? 뒤에 있는 누구 꾸며줘? 책상 꾸며주는 거지. 책상은 책상인데 무슨 책상이 되는 거야? 그 책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이그저가 들어가지만 띄어쓰기 안 하고 한 덩어리로 묶여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지시대명사가 되는 거고 띄어쓰기 해서 2 덩어리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 지시관형사가 되는 거야. 왜냐면 관형사도 뭐니까? 단어니까.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수관형사 별표. 수관형사 별표. 자, 수관형사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뭐 나타내는 말? 대상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말을 수관형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봐봐봐. 우리 앞에서 수사할 때도 뭐 했어? 수사. 숫자 나타내는 말이 수사라 그랬잖아. 여기도 뭐야?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수관형사라며? 그러면 2가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2가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2개 어떻게 구분해? 봐봐. 둘 다 수를 나타내는 말이기는 해. 근데 수관형사는 어쨌든 얘가 뭔 거야? 관형사인 거지. 맞아? 관형사인 거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체언이 나와야 돼. 옳지. 체언을 수식해야 되니까 체언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뒤에 뭐가 있었냐면 수사가 있었지. 그럼 수사는 그 뒤에 무조건 체언이 나올 필요는 없죠. 오히려 수사 자체가 무엇이니까? 체언이니까 뭐가 나오면 편해? 조사가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맞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2개를 한번 보자. 첫째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요. 이런 말이 있어.
첫째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라는 말 있잖아. 맞지? 여기도 뭐 있어요? 여기도 뭐 있어요? 순서 나타내는 숫자 나타내는 말이지. 그치? 그런데 하나는 수사고요. 하나는 관형사예요. 고를 수 있겠지? 해보자. 지훈. 뭐가 관형사야? 1번, 2번. 첫째와 첫. 귀여워라. 응? 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 지금 고르라는 건 관형사 고르라는 거야, 관형사. 그러면 항상 생각의 기본은 어디로 가냐면 정의가 뭘까? 정의로 가셔야 돼요. 그죠? 넌 위에 거? 위에 거? 라이. 뭐가 관형사일까? 아, 시간 가요. 시간 간다고요. 찍은 거야? 뭐가 이유가 있는 거야? 대현, 너 아래 거? 왜? 만남이 채연이라서? 지윤, 아래 거? 왜? 응, 응. 자, 봅시다. 여기서 얘들아, 첫째 뒤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가가 붙어 있죠. 우리 이거 아까 형태소 하면서도 얘기했었어. 이 가는 품사가 뭘까요? 조사죠. 맞아요? 우리 아직 품사 배우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조사는 어디 뒤에 붙어요? 기본적으로 조사는 어디 뒤에 붙어요? 체언 뒤에 붙습니다. 맞아요? 체언 뒤에 조사가 붙어요. 그러면 첫째는 뭐란 뜻이에요? 체언이란 뜻이죠. 체언에는 뭐뭐 있어요? 명, 대, 수. 그러면 명, 대, 수 중에 얘는 누굴까요? 수겠죠. 맞아? 뒤에 조사 있어서 얘는 수사, 체언. 얘는 만남은 만남인데 어떤 만남? 첫 번째 만남. 맞아? 그럼 만남을 누가 꾸며줘? 얘가 꾸며주지. 맞아요? 그럼 얘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야. 그럼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 뭐라고 말해 우리? 형용사라고 하지만 이제 관형사라고 하지. 그러니 얘는 순서 중에 첫 번째를 나타내는 무슨 관형사가 돼? 수관형사가 돼. 그러면 수사랑 수관형사는 어떻게 구분하면 돼? 의미상으로는 둘 다 숫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기능적으로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느냐 아니면 그거 자체로 쓰이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우선 알아두셔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부사가 나오는데 부사는 얘들아 뭐 이외에? 뭐 이외에? 채연이 관형사가 꾸미는 누구까지도 채연까지도 뭐 할 수 있는 애가 부사예요? 꾸밀 수 있는 애가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사실은 죄다 꾸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주로 뭘 꾸미고요? 주로 누구 꾸미고요? 동사나 형용사의 용언을 꾸미고요. 얘 포함해서 누구까지? 다른 애들까지 꾸며줍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성상부사는 아까 우리 성상관형사 있었지. 성상형용사도 있을 거거든. 성상이라는 말이 뭐였어? 모양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 이걸 성상부사라고 하고 우리 지시관형사 있었고 지시대명사 있었지? 얘 마찬가지. 뭐 있어? 지시부사 있어. 그래서 지칭하는 말. 마지막 부정부사 안, 못
이런 거 부정하는 말 부정부사 있어. 얘네들도 부사야. 자, 밑으로 내려가 봐. 문장부사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이 문장부사 뭐라고요? 단어 하나 꾸미는 거 아니고요. 문장 전체 꾸미는 게 문장부사예요. 이때 양태부사라는 게 있고 접속부사라는 게 말 그대로야. 접속부사 뭐 하는 거? 연결해주는 말. 그럼 접속인 거고 아닌 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 양태부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런 거 다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구분해서 나오진 않는데 얘네들을 구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헷갈리면 요거 생각해서 골라라라는 의미 때문에 나오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종류별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얘가 부사인지 아닌지 뭐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고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문제 2개 오른쪽 거 51페이지랑 49페이지랑 2개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만. 3학년 때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조라는 갈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시조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시조라고 하는 문학의 갈래가 있어요. 얘는 말이야, 원래 언제 발생했다고? 생겨난 건 언제 생겨났어? 고려 중엽에 생겨났어. 근데 활발하게 지어진 건 언제냐면 조선시대. 언제까지 지어졌냐면 현재까지. 이건 암기해야 돼, 얘들아. 오늘 칠판에 적는 건 암기해야 돼요.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는 문학의 갈래예요. 그래서 문학의 갈래 중에서 가장 오래 향유되고 있는 갈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니네 아는 거야, 얘들아. 형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몇 줄이에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몇 줄이에요? 3줄입니다. 맞죠? 첫 번째 줄을 뭐라고 부르고? 초장. 두 번째 줄을 중장. 마지막 줄을 종장.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에 몇 장? 3장이 있다. 그래서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 그 다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내용상 크게 몇 덩어리씩 나눌 수 있냐면 2덩어리씩 나눌 수 있어. 거기 시조 잠깐 가봐. 자, 맷버들 가려 꺾어서 보냅니다, 님에게 라고 써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줄을 큰 덩어리 2개로 나누면 맷버들을 가려 꺾어가 한 덩어리, 보냅니다, 님에게가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덩어리씩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산 나눈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구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가 있는 거지, 전체가. 그래서 뭐라고 불러? 육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글자 수를 세어보면 얘들아 보통 몇 글자가 되냐면 45자 내외. 내외라는 말 무슨 뜻이야? 45자보다 조금 적어도 되고 45자보다 좀 길어도 돼. 그래서 45자 내외를 가지고 있는 시조를 시조의 기본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그럼 얘들아 얘를 이제 읽을 때 말이야, 니네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편하냐면 시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 어떻게 읽으면 편하냐면 맷버들 하고 한번 쉬어. 가려 꺾어 한번 쉬어. 보내노라 한번 쉬고 님의 손대 이렇게 읽으면 편하지. 맞아? 한 줄을 읽을 때 몇 덩어리로 읽으면 편해요? 4덩어리를 읽으면 편해요. 그러면 우리 얘들아 띄어읽기. 띄어읽기의 단위를 뭐라고 불러? 띄어읽기의 단위를 음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몇 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몇 음보? 4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한 줄을 4덩어리로 띄어 읽으면 편하다고요. 그래서 4덩어리씩 띄어 읽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몇 음보? 4음보 율격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요런 덩어리로 끊어 읽힐 거 아니겠니? 그리고 이때 한 마디, 끊어 읽는 마디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몇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도 뭐 돼요? 반복돼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짝꿍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글자 수 반복을 음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얘는 뭐도 있어요?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종장 파트로 가보면 종장이 네 마디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네 마디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3, 5, 4, 3. 여기에 꼭 맞지는 않아서 저 5 있지? 5. 3, 5, 4, 3의 5. 5 마디가 6이 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때? 3, 5, 4, 3과 비슷한 글자의 숫자를 갖게 되는 거지. 요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시조가 됩니다. 요런 형식의 시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시조라고 불러요. 요런 아이들을 주로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책에는 평시조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시조가 이런 평시조만 있나? 아니에요. 시조의 종류에는 우리 지금 말했던, 우리 지금 봤던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모도 있고요. 평시조도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 모도 있어요. 사설시조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도 있어요? 연시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평시조는 이런 형식을 갖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하는 거겠지. 여기에서 사설시조는 뭐냐면 평시조의 어디가? 가운데 있네. 중장이 요 마디 있잖아 얘들아. 요 마디가 2마디 이상 늘어난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사설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시조인데 중간이 좀 늘어났어. 중간이 좀 길어졌어. 그럼 걔를 뭐라고 불러? 사설시조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시조라는 건 뭐냐면 앞에 무슨 말 있어? 연이라는 말. 이거 너네 알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시에서 연이라는 게 뭐야? 덩어리 덩어리의 생각마디지. 맞아요? 그러면 시조는 시조인데 무엇을 이루는 시조? 연을 이루는 시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시조, 평시조, 평시조 요렇게 평시조들을 뭐해서? 연결해서 하나만 보면 뭐 같고? 평시조 같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쓰는 거? 얘가 1년, 얘가 2년, 얘가 3년 요런 형식으로 붙여서 쓴 걸 뭐라고 부른다? 연시조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오늘 요 준학 작품을 보니까 뭐만 볼 거예요? 평시조 작품 2개만 볼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시조의 향유계층. 향유라는 말이 즐긴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시조 누가 많이 썼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얘들아, 당연히 누가 많이 썼을까? 시조는? 양반들이 많이 썼겠지? 고려시대에 생겨나서 조선시대에 유행하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제일 많이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향유계층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주제가 정해져. 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계층이 쓰더라도 생각은 다를 텐데 어떻게 향유 계층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져요? 왜냐면 이건 얘들아 요즘 글이 아니고 옛날 거잖아. 그럼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이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시조의 주제들도 다양하지 않은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이 그룹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모르는 시를 봤을 때 뭐 할 수 있다? 얘는 그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는 애일까를 생각해 보면 주제를 미리 뭐 할 수 있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양반이 쓴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너네 생각엔 뭐일 것 같아 얘들아? 양반이 쓴 시조 중에 주제적인 내용적으로 무슨 내용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지훈아 옛날 양반들은 무슨 주제의 시를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아? 지훈이가 자꾸 여기 앉아가지고 질문에 항상 1번이 되네. 괜찮아. 잘생겼잖아. 미안해. 자,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지훈아? 옛날 양반들이 쓴 글 중엔. 그럼 생각해봐. 라이야,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옛날 양반들이 쓴 글? 어떤 내용의 글 제일 많이 쓸까? 돈 얘기? 오, 돈 얘기. 대현이, 옛날 양반들은 어떤 얘기 많이 쓸 것 같아? 사랑 얘기? 오, 우리 지훈이. 옛날 양반이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지훈이는 어떨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다. 너네가 옛날 양반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짐작이 안 되겠구나. 잘 생각해 봐. 옛날 양반들이 글을 썼다고 할 때 양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주로. 그렇지. 남자 양반이 쓴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 지훈이나 대현이가 조선시대 양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얘네의 삶은 어떠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공부를 진짜 빡세게 시켜요. 옛날 공부는 다 무슨 공부냐면 암기야. 유교 경전을 우선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옛날 과거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가 돼야 돼? 유교 경전 암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 어렸을 때 빡세게 암기를 시킵니다. 서당 가서도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줄줄줄줄 낭송하는 거예요. 암기하게 하려고. 그럼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뭐 하려고요? 과거 시험 보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은 나이 제한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몇 살 이상이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되게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되게 일찍부터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서 얘네가 과거에 합격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턴? 과거 시험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랑 똑같냐면 공무원 시험이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과거 급제하면 얘네한테 뭐 줘요? 관직을 줍니다. 관직을 주고 나란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얘들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원이 됐어. 장원은 몇 등이야? 장원 몇 등? 1등이에요. 그럼 얘들아 요즘에 이렇게 도시에선 그렇지 않지만 요즘 이제 시골에 가면 시골에 뭐 많이 붙어 있는 줄 알아? 너무 웃겨. 재밌어. 뭐가 붙어 있냐면 뭐 어느 학교 몇 회 졸업생 어디 합격했어요 이런 거 막 붙어 있어. 예를 들면 무슨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이렇게 써 있어. 가끔 TV에서 얘야 왜 우리 연예인들이 무슨 대상 타고 그러면 자기 고향 내려가면 거기 누구누구 무슨 상 탔어요 이러면서 거기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 있는 거 화면으로 본 적 있어? 있지. 그거 뭐 하는 거냐면 그 밑에 무조건 뭐가 써 있냐면 출신 학교, 부모 이름 이런 게 막 써 있어. 그거 약간 조선시대 관념이다. 그게 뭔 말이냐면 조선시대에 지훈이나 대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뭔 줄 알아?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한 거야. 얘네가 관직에 오르면 얘네들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만 야, 지훈이네 엄마가 누구야? 지훈이네 아빠가 누구야?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그래. 대현이가 장원을 하잖아? 그럼 대현이도 대단한 애가 되지만 대현이네 엄마 아빠 이름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돼. 그래서 얘는 뭐 하려고 과거 시험 보는 거야? 효도하려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려고 과거 시험 보는 거냐면 관직자 되려고 과거 시험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직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하고 같이 나라일 보는 거야. 정치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그걸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대부의 삶이라 그래.
대부의 삶. 요건 세상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출의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관직자가 돼가지고 엄청 열심히 나란 일을 해요. 그리고 막 나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승진을 해. 근데 승진을 하면 할수록 얘네는 일이 많아져. 그래서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얘들아 출퇴근 시간이 별로 없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임금님이 부르면 맨날 가야 돼. 그래서 옛날 그 대가님들, 높은 관직자들은 다 어디 살아요? 궁궐 옆에 살아요. 궁궐 옆에 살아. 임금님이 부르면 그냥 무조건 그날 밤에도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워라벨이 엄청 없는 게 옛날 관직자들이야. 그래서 되게 힘들게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뭐가 됐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높은 관직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해? 아, 힘들어. 아,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때? 임금님한테 임금님,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저 퇴직할래요. 그럼 임금님이 막 잡아. 얘네가 일을 잘하니까 안 돼! 이러면 아니에요, 임금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그리고 얘네가 퇴직을 합니다. 그럼 퇴직하면 어디로 가게요? 산으로 가요. 왜요, 지윤아? 말해줬어요. 아, 왜냐하면 얘들아, 혹시 엄마 아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아, 엄마 아빠 니네 다 키우고 이제 일 다 해서 은퇴하면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 지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셔, 혹시? 아무도 안 계셔? 아, 그래? 은퇴하시면 저기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막 즐기실 거래? 니네 냅두고? 아, 선생님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 요즘에 나 무슨 생각하냐면, 아, 농사 좀 배워볼까? 농사일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 들어.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 대학 중에 연암대학이라는 데가 있어. 못 들어봤지? 연암이 누구의 호계? 연암이라는 말 들어봤어? 연암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호예요. 근데 그게 LG그룹에서 지원하는 회사, 그 대학이거든? 그 걔네가 엄청 큰 대학이 아니야. 근데 뭐밖에 없냐면 농사 관련과가 많아. 농사 관련과. 그래서 무슨 스마트 농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관련해서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어. 그래서 거길 가볼까? 그랬더니 거기가 충청도야. 그래서 선생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 올해 이제 갈까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찾아보다가,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놓쳤어, 접수 기간을. 그래갖고 이제 올해는 못 가는데, 어쨌든 간에 난 좀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어땠다 그랬어? 관직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 그랬지. 너무 힘들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갑니다. 자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쯤 가냐면, 저기 양평이나 가평 요런 데쯤 가는 거야. 거기다가 뭐 지어놓고 야 거기다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엄청 크고 화려한 집 짓겠어? 아니야. 소박하고 작은 집 지어놓고요. 거기서 어떤 삶 살고 싶은 거야? 여유로운 삶 살고 싶은 거야. 그동안 어땠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맞아? 그러면 잘 들어봐. 얘네가 원래는 어떤 삶이었다고 얘들아? 관직자로서의 삶이었다고. 관직자. 그래서 엄청 바쁘게 살았다고. 그럼 이 관직자로서 얘네가 사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에 효도하는 효와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충을 드러내는 삶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살고 니네가 은퇴했어. 그럼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 숨어 산다고. 어디에 숨어 사냐면 자연에 숨어 살아요. 뭘 즐기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요? 소박하게 산다고요. 우리가 이걸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사의 삶, 사의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 남자들은 이렇게 두 개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두 개의 삶. 물론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나 두 개를 다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개의 삶을 삽니다. 그럼 생각해봐. 뭐가 더 편해? 뭐가 더 좋아? 대부의 삶이 더 좋겠어? 사의 삶이 더 좋겠어? 그럼 이게 더 좋지 얘들아. 그러면 조선시대 양반의 문학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이 삶을 노래하는 작품이 제일 많아요. 이 삶을 노래하는 작품. 그래서 양반 1번 못 쓴다고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서의 삶. 이게 제일 많아요. 물론 우리 발췌지문 두 개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근데 원래 조선시대 양반의 문학은 자연에서의 삶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자연에 살면서
어떻게 산다라고나 말할 거냐면 세부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부 내용. 1번 안빈낙도. 말해줘. 안빈낙도 무슨 말이게? 이거 뭐냐면 소박한 삶이야. 소박한 삶. 자, 두 번째. 강호한정. 강호한정은 무슨 삶?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세 번째. 무라일체. 무라일체는 뭐냐면 자연에 갔더니 어머 그동안은 몰랐는데 자연과 내가 삶의 태도가 비슷해. 어머 쟤랑 나랑 친구하고 싶어. 이런 거. 얘를 뭐라고 불러? 무라일체의 삶. 네 번째. 간혹 임금님 곁을 떠나서 자연에 가보니 그래도 임금님 좀 걱정되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지금 없으니까 임금님 잘 지내고 있을까? 임금님 좀 걱정되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임금님 생각하는 거나 혹은 나라 걱정의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조 중에서 양반의 시조는 뭐가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 두 번째는요. 어디 가면 또 글 쓸 여유가 생기냐면 양반들이 유배 가면. 유배 가면.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많아요? 유배 문학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 유배 문학의 세부 내용은 뭐겠어 얘들아? 나 갔잖아. 임금 곁을 떠나서 갔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임금님 어때? 그리워. 그러니까 얘는 연군이 1번이야. 연군 우국이 1번이야. 맞아? 두 번째는 얘들아 옛날 양반들 유배 갈 때 진짜로 죄가 있어서 유배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모함받아서 유배 간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글을 쓰면서 무엇을 막 토로해. 저 억울하다니까요. 저 이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뭐요? 두 번째,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들도 있겠죠. 마지막은 유배 가서 힘든 삶을 사는 애도 있어. 어렵지 않은 애도 있지만 그래서 힘겨운 삶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 맞아? 세 번째는 뭐에 관련된 내용? 유교적 덕목. 유교적 덕목. 아까 우리가 관직자로서 있을 때 임금님에게 충성해요. 부모에 효도해요. 뭐 이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덕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 중에 뭐가 제일 많다고 얘들아? 1번이 제일 많다고. 1번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양반의 시조의 90% 이상이 1번이야. 알겠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시조를 봤는데 뭐가 있어요? 양반에 남자가 쓴 거예요. 이름 나오면 양반 남자예요. 그러면 뭐 생각하면 돼? 혹시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건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이제 1번 양반 했어요. 그 다음 2번 누구냐면 그래서 얘들아 조선시대 문학은 90% 이상이 이 얘기야. 그러니 너무 한쪽으로 주제가 쏠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시조? 기녀. 기생 언니들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기녀들이 조선시대 문학의 향유계층으로 등장하면서 뭐가 되냐면 주제가 넓어져. 얘들아, 여기 봐라. 여기 양반들은 사랑 얘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남녀 간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양반들은 안 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썼다고? 기녀들이 썼다고. 그래서 이 기녀들은 조선시대 시조의 주제를 뭐 했다? 확대했다. 어떻게 확대하냐면 얘들아 이거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기녀들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와 있을 때 말이야. 그 사람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좀 힘들지.
왜냐면 이 남자는 뭐도 있는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 경우도 많고 이 여자도 자기가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이 사람과 끝까지 어떤 사랑을 나누고 백년해로 하고 뭐 부부가 돼서 이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별의 과정을 겪는 일이 많았겠지. 그러니 이 기녀들의 시조들은 죄다 무엇을 담은 시조? 이별의 정한이 무슨 말이에요? 이별해서 슬퍼요. 이별한 사랑 때문에 한이 맺혀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녀시조들은 대체로 다 무엇을 담고 있다?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다. 이별의 정한 플러스 향락권유. 오빠 놀다 가세요. 이런 내용의 시조도 있더라. 근데 대부분은 다 무슨 시조? 이별의 정한을 담은 시조. 자, 기녀들 조선시대 3대 기녀, 문학사적으로 3대 기녀가 있어요. 홍랑, 개랑, 그 다음 누구? 황진이. 우리 지금 프린트해 보면 얘들아 첫 번째 작품이 홍랑 거고 두 번째 작품이 황진이 거잖아. 그치? 얘네 둘은 둘 다 무슨 여자고? 기녀들이고. 그러면 이 시는 기본적으로 이별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세 번째.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누구까지? 평민까지 향유계층으로 확대가 되더라. 그럼 평민이 향유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겠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꾸미지 않고 얘들아. 막 꾸미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들을 많이 쓰게 되더라.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양반들은 지 삶을 좀 꾸며서 표현해. 꾸며서. 근데 얘네들은 꾸밈이 별로 없어. 진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던 것이 평민이고요. 평민들은 대부분 우리 아까 말했던 무슨 시조를 써요? 사설 시조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알고 있으면 얘들아? 향유계층을 알고 있으면 주제를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문 2개 안 읽었지만 지문 2개 다 누구 거니까? 기녀들의 시조니까 얘는 뭘 담고 있겠어? 이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겠죠. 됐나요? 자, 첫 번째 작품을 가볼게요. 홍랑의 맷버들 가려 꺾어. 우리 시조는 특별히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제목을 말할 때는 초장의 앞에 두 마디를 제목으로 표현해요. 홍랑의 시조 있잖아. 그거 맷버들 가려 꺾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됐어요? 그럼 가볼게요. 여기서 얘들아 옛날 것을, 옛날 글을 좀 이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현대어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해석이 좀 필요한데 가볼게요. 맷버들을 가려 꺾어. 가려 꺾는다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맷버들이 버드 나오면 버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얘는 좀 싱싱하네 괜찮네 뽑고 얘는 좀 해졌네 찢어졌네 뭐 이랬네 이러면 안 뽑고 이런 거야. 가려서 뽑았다는 거야. 골라 뽑았다는 거야. 뽑았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님 의손대. 의손대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야. 의손대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초장에 뭐가 나타날 거냐면 화자의 상황이에요. 초장에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요. 얘들아, 내가 맷버들을 꺾어서 님에게 보낸다는 말은 님이 내 곁에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라고요. 따라서 초장의 화자의 상황 뭐예요? 이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혹은 대상이 내 옆에 없어요. 그래서 대상의 부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두 번째 줄 가봐. 자신은 창밖이야? 주무시는 창밖이야?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라고 나와 있지.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님한테. 주무시는 너 자는 창 밖에다가 내가 보낸 이 맷버들 심어놓고 봐라 라고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질문. 얘들아 내가 보낸 거 집 안에 놓는 게 좋아? 집 밖에 놓는 게 좋아? 니네 생각엔? 지훈아, 여자친구가 편지를 주면서 너한테 이거 네 책상에 놔 라고 말하겠어? 아니면 현관 밖에 놔 라고 말하겠어? 책상에 놓으라고 말하겠지. 그치? 근데 왜 얘는 자기가 보낸 맷버들을 말이야 창 밖에다가 심어 놓으라 그랬을까? 이상하지 않아? 왜 그랬어? 이거 뭐냐면
이거 사실은 얘들아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 이 홍랑이 이시조를 지을 때 이 상대 남자는 부인이 있게요, 없게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 얘가 홍랑이 사실은 그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그 남자 어떤 지적인 면모에 되게 반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는 사실은 뭐예요?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면 중이인데 좀 그렇긴 한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 남자랑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 보내는 거.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멤버들을 보내긴 해. 하지만 얘가 남자가 이걸 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네가 볼 수 있는 어디에라도 심어줘. 창밖에라도 심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기녀로서의 한계가 늘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질문. 사실은 얘들아 이 남자한테 누가 가고 싶었을까? 누가 가고 싶었을까?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을까 원래는? 그치? 근데 자기가 가지 못하는 기녀로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글에서 맵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애일까요? 이 글에서 맵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애일까요? 나 대신에 보내는 소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화자의 분신. 맞아? 혹은 화자가 님을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요? 마지막 줄. 밤비에 새잎이 나면, 새 이파리가 나면 그거 뭐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이고요? 님과 이별한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그에 대한 당연히 어떤 정서 갖고 있어? 그리움이란 정서 갖고 있지. 그러니 자기 자신을 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누구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맵버들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 이별에서 슬퍼요 라고 하는 이별의 정안에 딱 맞아떨어지는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표현법을 정리를 해봅니다. 표현 뭐 있을까요? 표현 초장에 중요한 표현법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와요? 얘들아, 원래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보내노라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마지막에. 맞지? 몇 번을 가지를 꺾어서 님에게 보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원래 문장의 어수는 그래야 돼. 근데 보냅니다가 어디 들어가 있어? 중간으로 위치가 바뀌었지. 맞나요? 자, 무슨 법? 문장의 어순을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이야. 무슨 법? 모르는 사람은 알아둬야 돼. 도치법 뭐라고? 어순 바꾸기. 어순 바꾸기 왜 하는 거야?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1번 도치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마지막에 뭐뭐와 소서, 뭐뭐와 소서 이렇게 끝내고 있지 않아요? 맞아? 그럼 이거 상대에게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맞아요? 뭐라고 써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도치법과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지딸 기나긴 밤을이라는 작품은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요거 누구 거? 황진이 언니 거. 가볼게. 동지딸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버혀내요. 얘들아, 동지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 동지는 뭐라 그랬어? 지문에서도. 기나긴 밤이야. 그치? 동지는 밤이 길어요.
우리 동지가 뭐냐면 1년 중에 가장 뭐가 긴 시간? 밤이 긴 날. 맞지? 동지가 가장 1년 중에 밤이 긴 날이야. 그래서 그 날에 밤이 되게 기니까 밤에 무엇을 잘라서? 허리를 잘라서. 맞지? 그럼 나 질문. 밤의 허리를 상상해봐. 밤이 이만큼 있어, 시간이. 걔의 허리를 싹둑싹둑 잘랐어. 그럼 지금은 밤이 짧아지겠지. 그럼 그 남은 밤을 어떻게 했어? 두 번째 줄 가봐. 그 남은 밤, 내가 잘라놓은 밤의 길이를 어떻게 했어? 춘풍 이불 아래. 니불은 이불이에요.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어떤 모양이냐면 얘들아 내가 뭔가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착착 접어서 깊숙이 쑥 넣어두는 모습이에요. 모습이야.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잘라놓은 밤을 되게 뭐 하고 있다는 뜻이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지. 맞아? 내가 그걸 밤을 잘 잘라서 잘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어론님은 뭐냐면 사랑하는 님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온 날에 내가 뭐 할 거야? 그 깊숙이 넣어놨던 밤이라는 시간을 뭐 할 거야? 굽이굽이 펼 거야. 굽이굽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으로 쑥 넣어놨던 시간을 쫙 꺼내가지고 촤라라락 하고 펼치겠다는 얘기야. 촤라라락 하고 펼치겠다는 얘기야. 그럼 질문. 이 글의 화자는 얘들아 님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도 뭐예요? 이별이고 대상의 부재라는 상황 똑같습니다. 맞죠? 이때 화자 어떻게 해요? 님이 올 날을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시간을 자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얘도 이별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 가지고 있다는 말 맞는 말일 거고요. 근데 앞에 나왔던 화자랑 조금 다른 점은 뭐야? 얘는 님이 올 날에 대한 뭐야? 님이 돌아올 것을 뭐 하고 있다? 돌아올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괜찮아? 자, 두 번째 작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해요.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해요. 자, 우선 서리서리, 굽이굽이. 이게 1번이야. 질문. 얘 무슨 은어? 서리서리, 굽이굽이 무슨 은어? 서리서리는 아까 뭐라 그랬더라 선생님이. 그래서 강조해서 말했는데 시간을 잘라서 착착 접어서 깊숙이 넣는 모습. 굽이굽이는 깊숙이 넣었던 걸 꺼내서 촤라락 펼치는 모습. 그럼 굽이굽이와 서리서리는 둘 다 뭘 흉내내는 말? 나의 행동, 모습을 흉내낸 말. 모습이나 모양을 흉내낸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의태어 라고 부르고 의태어나 의성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5글자. 음성, 옳지. 상징어.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 1번. 자, 두 번째요. 얘들아, 시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간. 눈에 보이는 물건이야? 시간 만지거나 할 수 있어요? 없죠. 맞아요? 문학에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맞아? 우리가 문학에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대상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했어. 그럼 이 시간을 얘는 뭐 한다라고 말했어? 자른다. 맞아? 자르는 건 구체적인 행동이지. 얘들아, 자르는 건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만질 수 있어야 자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애들을 어떻게 해서 보여주고 있어? 구체와 감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애를 마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져서 자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할 수 있겠어? 자, 3번. 얘들아, 그거 한자어 많이 쓰였어, 안 쓰였어? 글씨에서? 한자어 많이 쓰였어, 안 쓰였어? 아, 니네가 보기에는 많이 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얘들아, 다른 시조들, 당시의 다른 시조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쓰인 거야, 안 쓰인 거야? 안 쓰인 거야.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쓰고 있더라. 알겠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쓰고 있더라. 오늘 문학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요. 뭐 정리하는 거? 시조의 기본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플러스 시조는 누구에 따라서? 향유 계층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주제가 달라지는데 이 주제가 뭐 하지 않다. 매우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주제적으로 이 정도 묶어두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조들을 봤을 때 이 내용으로 기본 세팅한 다음에 해석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9쪽에 하고 그 뒤쪽에 문제 있으니까 그 뒤에 거 풀어가지고 오시면